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6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두 딸. 100세를 바라보는 아버지에게 그간 못했던 재롱을 피웁니다. 치매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93살 김월순 할머니. 마지막 순간 아들을 알아보곤 눈물과 함께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에게 주려고 간직해온 금반지도 손에서 빼듭니다. 엄마가 평생 끼던 건데 안 필요해도 내가 주니까 한이 없어. 98살 이석준 씨에게 북측의 아들 리동욱 씨는 130살까지 살아달라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어느덧 야속하게 돌아온 작별의 시간.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측으로 향하는 버스에 매달려보고 창문 틈으로 손을 내밀어 봅니다. 난 아빠 진짜 손 놓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손 잡고 싶어. 이게 우리들의 뭐야 민족의 부석이야.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이산가족은 66,400여 명. 대부분 고령인 만큼 이산가족들은 최소한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천여 명씩 만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봉 정례화와 현재 교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TF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운영안을 담은 문건에 있습니다. 업무 분장에 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이 포함돼 있고 국정화 관련 언론과 온라인 동향 보고 등의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됩니다. 팀의 구성 시기가 국정화 발표 이전으로 추정되고 청와대의 1일 직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야당은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국회 상임위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업무량이 늘어나 인원을 보강한 정상적인 연구팀을 야당이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일하는 결사 조직처럼 말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TF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야당 의원들을 화적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화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아직도 직원들을 쥐지도 못하고.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감금했다며 정부에 형사 고발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화 문제를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가기관에 신고된 중고교 교사들의 편향 교육 사례를 채널A가 단독 입수해 살펴보니 경기 부천의 A고교 역사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한미 FTA는 뭐라고 외치면 을사조약이라고 대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강원 횡성의 B고 물리교사는 수업 시간에 철의 노동자와 같은 투쟁가요를 부르게 하는가 하면 경기 안산 C고 화학교사는 사회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사상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이 새누리당 심재철, 권성동 의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좌편향 선동 수업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정의가 사라진 막 망하는 거 그냥 싸우리 망할 거라는 게 낫지 차라리. 그런 거 안 해? 맞지? 차라리 괜히 문재인이 안 쳐도 괜히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차라리 보수로 가고 보수 때문에 망했다 이 소리 들어야지. 이 밖에도 경기 수원의 G고교 교사는 박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K고교에서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는 별개로 교사들의 좌편향 교육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병수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IS 동조자 5명이 사제폭탄 원료를 밀반출하려다 정보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질산 암모늄을 자기 나라로 몰래 우리로 봐서는 수출이고 자기 나라에서 물수입 이래 해 간략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했다. 이 의원은 폭탄 원료를 해외로 옮기려던 IS 관련자 레바논인 5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파악되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이번 주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진행됐던 브리핑 내용과는 상반됩니다. ISIL 동조자 5명을 적발했는데 이 자들이 사제폭탄 원료 질산 암모늄을 밀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차단했다. 당시에는 폭탄 원료를 국내로 밀수하려고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밀반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일 언급했던 IS 동조자 5명은 단순히 국내로 들어오려 했던 인물들이고 폭탄 원료를 밀반출하려던 IS 관련 레바논인 5명은 서로 다른 사람인데 두 사안이 섞여버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젊은이 2명이 IS에 가입할 의사를 갖고 출국하려는 것을 붙잡았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달리던 트럭 한 대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집니다. 화물칸에 있던 짐 수십 개가 바닥에 떨어지고 스파크가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과 함께 주변 차량이 한꺼번에 화염에 뒤덮입니다. 어제 낮 12시 5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3.5톤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트럭에 실려있던 물질은 인화성이 강한 신호였습니다. 정차를 못해가 미쳐. 그것을 뚫고 난 뒤에 아마 승용차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정차하다가 살짝 부딪힌 것 같아요, 보니까. 신호를 실었던 트럭은 폭탄을 맞은 듯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승용차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사고 당시 터널 밖에서는 차선 도색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고 달리던 트럭이 급제동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 55살 김모 씨가 전신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운전자 20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2대가 완전히 탔고 9대는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폭발 이후에도 한동안 터널 안에는 검은 연기가 차 있었고 화재는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성이냐 입성이냐 사활을 건 면세점 전쟁 제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총수들은 통 큰 기부까지 내걸면서 1라운드보다 더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철진 평론가, 다시 시작된 면세점 전쟁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로서 이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고요. 향후 5년짜리 재입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올해로서 만료가 되는 3곳, 이 롯데 측의 소공정 면세점, 이 잠실점, 그 다음에 서울 워커힐 호텔의 SK 네트워크의 워커힐 호텔점 3곳입니다. 여기에 이 3곳의 이 재입찰을 두고 이 4곳이 다시 덤비게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와 SK 네트워크 측은 수성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 신세계 측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구관이 아니라 신관으로 입지를 바꿔서 재도전을 하게 되고요. 이 동대문 쪽에 터줏대감이었던 두산그룹이 이번에는 이 서울 워커힐 호텔의 이 특허권을 빼앗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지고 두산그룹이 새롭게 가세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서서 롯데그룹은 기존 프리미엄을 주장하고 있고, 이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워커힐 호텔의 수성과 함께 동대문 케라스타점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어서 수성과 도전 양대 축의 전략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SK의 최태원 회장이 면세점에 관련한 청사진을 내걸기로 했는데 어제 한날 한시에 신세계와 두산이 나란히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면세점 미래 전략을 제시한 총수들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상투적인 상생에서 벗어나 중소중견 국산품의 수출 전진 기지가 되겠습니다. 100년 넘은 기업으로서 역사에 지니고 있는 책무를 시현하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면세점 유치를 계기로 발현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면세점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총수들의 기부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인데 기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세점 선정 실제 유리하긴 합니까? 네,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세점 재입 차례 같은 경우에 평가 항목이 총 1000점 구성인데요. 면세점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일단 입지와 어느 정도의 구매력만 갖추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경영 능력은 300점 정도의 배점이 돼 있고, 맨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상생 및 사회 환원이 150점, 중소기업과의 협력, 고용 창출이 150점, 입지 조건이 150점인데 저 입지 조건을 자세히 보면은 지역사회와의 연관성을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의 거의 절반이 이 사회 환원, 지역사회, 고용 창출 등의 사회적인 책무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금 이슈가 이번에 도전하는 4곳 모두 기업에서 하나의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기업들이 약속한 상생 지원금만 보면 일단 남대문을 끼고 있는 신세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게 다 지켜지지는 또 않는 것 같은 측면이 있어서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이번에 면세점 이 입찰 후보들이 내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한시적이고 그 기부금 내용 플랜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안 지킬 경우에는 오히려 페널티 같은 것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 곳 한 곳 보면은 롯데그룹이 1,500억을 이번에 면세점 후보로서 되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신동빈 회장 사지에 100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규모가 큰 곳, 어제 신세계백화점이 2,700억의 상생 지원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대략 2,000억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두산그룹은 이제 기본적으로 200억 출연에 영업이익의 10%를 환원하겠다. 5년간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00억 정도의 규모. 아마도 이것들의 이 기부금 액수로만 보면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면세점 비즈니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차 면세점 신규 선정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교체지 않습니까? 네. 재승인인데 결국 있는 걸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더 치열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후보가 지금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딱 한 개입니다. 이제 1000점 만점의 심사위원들이 이 4곳의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기존의 면세점 강자였던 롯데 측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고 최근 있었던 롯데그룹의 상속 관련 형제난의 이 사회적인 이슈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롯데 측이 면세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면세점 사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환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롯데가 두 곳 모두 수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면세점 빠르면 11월 초에 입찰이 되게 될 텐데 롯데가 갖고 있는 두 곳을 어느 정도 수성할 수 있는가, 모두 다 뺏기는가, 이것이 지켜보는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담배와 햄이 동급이 됐습니다. 햄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주부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떻게 담배와 동급이 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국제암기구 IRC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 논문 비슷하게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곳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 거의 1군 발암 물질로 이 소위 말한 가공육을 비롯한 햄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육을 하루에 50g씩 1년간 매일 먹게 되면 대장암 발생 확률이 18%, 저기 상당한 규모입니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루 50g이라는 게 최근에 지금 혼자 사는 뭐 남성분들이나 꼬마들, 편식 많이 하는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또 가능한 규모이기도 해가지고 아마도 이번에 주부들도 그렇고 매일 관심이 그러니까 50g이라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통계의 함정이라 그러는데 많지 않더라도 1년에 매일 먹으면 18% 올라간다. 근데 아무리 편식을 하더라도 햄을 50g씩 1년 365일 매일 먹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WTO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WHO. 예. 죄송합니다. WHO에서 발표했는데 여기 이제 베이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보면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베이컨 한 조각은 그냥 아침에 의례적으로 빵처럼 그렇죠. 먹는 정도의 식습관을 갖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50g만 먹어도 매일 이렇게 누적된다는 게 거의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햄과 베이컨, 소시지는 물론이고 뭐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부터 우리가 와인 먹을 때 먹는 살라미 같은 고급 가공육까지 모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급수별 발암물질을 보면요. 지금 이 햄류가 1급 발암물질인 술과 담배, 담배와 동급이네요. 흑면과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베이컨이 추가됐고요. 예. 네. 근데 육가공 업체들은 당장 반발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WHO에 뭐 항의도 해야 되고 뭐 집단적인 반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저거를 불복 소송을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뭐 체계적으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저걸 반박하려면 또 반대의 어떤 학술적인 통계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CG를 봤을 때는 지금 햄, 베이컨, 그렇죠. 살라미 정도 언급했는데 예. 실제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가공육 예.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렇죠. 한번 너겟도 있고요. 네. 예. 여기 이제 훈제 오리 뭐 이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훈제 쇠고기 뭐 육포 뭐 다 저 들어가 지금 있고. 나오고 있는데 뭐 스팸, 핫도그, 치킨 너겟. 저는 저 걱정되는 게 육포. 우리 저 백성문 변호사가 발암물질 중에 술, 담배 점심 보면서 계속 얼굴이 굳어지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소송 관련해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게 막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 포함된 것이다라고 하면 일단 소비가 많이 줄 거고 판매량이 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되게 굉장히 힘이 드는 게 본인들이 만드는 그 각 업체마다 만드는 그런 햄이나 베이컨이 뭐 이런 발암물질들이 없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뭐 소송을 하면 모르겠지만 집단적으로 진행하기는 또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 염에 대해선 사실 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저희가 네. 스튜디오에서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육류 섭취,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로부터 한번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하루에 붉은 고기나 육가공 제품을 70g 이상을 섭취하였을 때 발병 위험이 높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70g 이상. 예. 그러니까 네. 하루에 70g 곱하기 7일 하면 490g, 거의 한 500g을 일주일 내에 네. 먹지 않도록,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 범위에서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네. 일주일에 500g. 예. 근데 참 사실은 쉬워 뭐 보이진 않은 것 여러 같습니다. 가지 뭐 네. 햄, 피자, 뭐 햄버거 사실은 여러 곳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을 합친다면 그렇죠. 500g도 가능하지 저희가 않을까라는 측정할 생각이 수 있는 들어요. 것도 아니고. 예. 네, 만약에 아침에 이제 샌드위치를 먹는데 거기에 베이컨 샌드위치를 그렇죠. 먹고 점심에 햄버거를 먹고 부대찌개를 저녁에 먹고 부대찌개 먹다가 예. 치킨 맥주 치맥으로 하면 거기 치킨 너겟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500g이라는 게 일주일에 또 그렇게 큰 양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가 그냥 뭐 기관이 아니고 아주 공신력 있는 예. 국제보건기구 산하 암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스쳐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 보고서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이것 때문에 직격탄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뭐 보건당국에서도 이번 논문에 대해서 좀 어떤 해명이나 또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암연구기구에 대한 이번 리포트에 대해서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그렇죠. 한국 네, 보건기구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가공육이 이렇게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면서 안전한 단백질로 달걀이 급부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름도 가격도 다양한 달걀의 진실.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차만별 가격대 속에 숨겨진 달걀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달걀, 무항생제, 유정란, 방사란, 동물복지 등 달걀마다 이름도 제각각이고 달걀 10골을 기준으로 2,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떤 달걀을 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란보다는 유정란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가격도 유정란이 더 비싸지만 유정란은 공장용 축사에 암탉과 수탉을 같이 넣어 사육했을 뿐 무정란과 과학적으로 성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축산물 인증 단계에서 가장 친환경 수준이 높은 달걀은 햇섭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달걀입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싼데요. 햇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없다라고 인증을 해준 것이고요. 무항생제 인증은 항생제, 합성 항균제, 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먹여서 키운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헷갈리게 이름을 붙여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상습 절도범도 가지가지입니다. 분유만 1,500통을 훔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을 1,300벌 훔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분유 털이범이 찍힌 CCTV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남성이 대형마트 진열대에 놓인 카트를 보다가 CCTV가 안 찍히는 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는 척 하다가 가방에다가 지금 분유를 다 그냥 카트에 싣고 있네요. 일단은 카트에 싣고 있고요. 네, 그리고 CCTV가 잡히지 않는 구역으로 이동을 한 뒤에 가방에다가 지금 분유들을 옮겨 담았다고 합니다. 도난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요. 예, 영남권에서 대형마트를 돌면서 이 남성이 훔친 그 분유만 1,400여 통, 거의 한 1,500통에 달한다고 하는데 돈으로 치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저 용의자는 44살 이모 씨고요. 근데 주부들이 아마 이걸 굉장히 공감을 할 텐데 분유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네. 한 통에도 거의 뭐 한 4,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한 40% 정도 싸게 판다 하면 주부님들이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창원의 한 마트예요. 저 창원의 한 마트에서 지금 사냥 분유를 5통을 훔친 건데 사냥 분유? 네, 사냥 분유 5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비싸죠. 27만 5천 원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저 사냥 분유 5통을 훔쳐서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그 소리 나는 택을 제거하고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서 훔치는 방법으로 뭐 창원, 김해, 부산, 그러니까 경남권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저렇게 분유를 훔쳐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이제 매일 재고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노렸던 건데 저걸 인터넷에서 이제 이 동거녀를 통해서 한 40% 정도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부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유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인터넷에 한 30-40% 할인을 해주면 그렇죠. 싸게 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판매를 한 것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훔쳤는지가 또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가 된 거고, 그러니까 동거하는 커플끼리 한 건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상황이었으면 이 여자분이 처벌받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작물 알선 혐의로 또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지금 이 분유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한 수법을 썼는데요. 인터넷에서 올린 것은 물론이고 택배를 통해서 배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고객이 원하는 분유가 있다면 그것을 훔쳐서 또 가져다 줬다고 저렇게 합니다. 싸게 할인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분유를 좀 판매해달라. 구할 수 없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겨냥해서 훔치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거가 되지 않았으면 굉장히 계속 이 범행은 지속이 됐었을 것 같고요. 사실 인터넷에서 저 정도 싸게 팔면 지금의 분유값을 생각할 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이런 분유 먹는데 이런 분유는 싸게 안 파나요? 올리면 이제 그런 분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범행 그 대상을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것 쪽으로 또 이렇게 진화 발전하기 때문에 맞춤 고객으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사냥 분유가 가장 고가라고 하는데 그래 사냥 분유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분유를 훔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민 생활에 실패하고서 돌아와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하면서 범행의 동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절도범의 경우에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옷을 1,300벌이나 되는 양을 훔쳤는데 입지 않고 팔지 않고 집에 그대로 모셔뒀다고 합니다. CCTV 먼저 보실까요? 네, 지금 옷을 훔쳐서 달아나는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가고 그냥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저희 택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냥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 부분은 실수하다 검거가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동안 예. 열흘에 한 번 꼴입니다. 네. 열흘에 한 번 꼴 저런 범행을 범해서 총 1,300벌을 훔쳤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옷을 훔칠 때 일정한 목적이 있고 타깃이 있어요. 뭐 남성복이면 남성복 아니면 뭐 성적인 패티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여자 속옷이나 여자 옷만 훔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바로 그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옷들입니다. 그냥 백화점 하나를 옮겨놓은 것 같은 백화점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훔쳐서 택도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입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팔아서 지금 아까 분유처럼 이득을 취하거나가 아니라 네. 그냥 훔치는 거에 쾌감을 얻는 거. 그러니까 병적인 도벽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번에 제대로 이제 저 검거가 됐는데 검거가 돼서 집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이제 저게 다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도 한 2번 검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죄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불구속 입건이 됐거든요. 이번 사건은 너무 일단 피해 정도도 피해 액수도 크고 피해 기간도 그러니까 그 범행 횟수도 많아서 상습절 때문에 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런 네. 경우 정신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저런- 정신질환이라고 그러면 좀 처벌에 뭐 경감이 되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법에 있는 정신질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도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도벽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정신질환이 있나 보다. 그거는 병적 의미의 정신질환 될 수 있지만 형법에서 감경하고 감면해주는 류의 병적 질환은 아닌 거죠. 그래요? 훔칠 지금 때 보면 본인이 네. 어떤 옷을 훔치는지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훔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쌓아놓더라도 그렇기 아. 때문에 이거는 감면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범행을 할 때 자신이 인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의 범행 이유를 들어보면 자신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계속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굉장히 외로워서 도벽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참작이 안 되는 이제 거죠. 그런 부분은 정신질환 쪽으로 참작이 되는 게 아니라 양형에서 네.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했나 보다라면 이제 양형 단계에서 감경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정신 문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문제로 감경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네, 물론 경찰은 지금 네. 저 택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1,300벌 과연 돌려주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거 다 돌려줘도요. 네. 저게 훔칠 당시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피해복이 제대로 다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걸 다 돌려준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이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역시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연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 사령관인 김좌진 장군의 손자, 손녀까지 나서 역사전쟁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아직 형체도 없는 교과서를 두고서 친일 교과서라고 낙인 찍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두고 기형아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100년 전 그날을 보는 것 같다. 나라 뺏겼을 때 100년 전 나라를 뺏긴 그날과 같다.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만 해도 통탄할 일인데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갖다 왜곡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 김을동 의원, 김좌진 장군의 손자라는 것 지금 손녀. 알려져 있고, 예, 손녀라는 네. 것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위원장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민 위원장, 네. 누굽니까? 김경민 광복회 문화위원장은 이제 김두한,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 김두한 의원이죠. 네. 우리 네. 그 장군의 아들이 나오는 네. 김두한 의원의 따님이 우리 김을동 의원이고 이복 형제가 아, 이복 형제군요. 이복 형제가 김경민 위원장으로 이복 알고 있기 동생. 때문에 예. 뭐 어쨌든 두 분 다 이제 김좌진 장군의 손자 손녀는 맞고 또 김두한 의원의 아들 딸도 맞는데 이제 이복이다 이랬는데 두 사람이 하나의 사안을 보는데 대척점에 서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김경민 위원장은 지난번에 이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가 네. 사실은 이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논란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김경민 위원장이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면 김자진 장군, 즉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았다는 말이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본인의 의사를 좀 표명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김을동 최고위원이 저렇게 발언하는 배경들도 보면 그 당에서 보면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 약간 좀 배려를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역사교과서 문제가 쟁점이 되니까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쟁점이 되면 그래도 독립운동가의 딸인 김을동 최고위원이 발언하신 게 어떠냐 이런 권유들이 아마 앞뒤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좀 의사와 또 맞는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발언을 하셨겠지만 그런 면에 비하면 이 사실 김경민 씨는 실제로 본인의 좀 소신이다. 그러니까 뭐 정당의 색깔을 좀 떠나서 본인 내 주변에서 밝히는 것도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사안에 따라서 두 손자 손녀가 김자진 장군의 손자 손녀가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좀 화제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닌데 과거에 이 김두한을 놓고도 영화를 뭐 그 김경민 씨가 제작하겠다 했었을 때도 한때 이렇게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김경민 씨가 아마 그 영화 제작사 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데 예. 장군의 아들이 굉장히 흥행작품 장군의 아들 그 4편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김을동 의원이 반대해서 좀 뭐 제작이 무산됐다라고 하는데 이번 경제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쨌든 뭐 김자진 장군의 손자 손녀 맞는데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갈등하는 모습이 썩 이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문제, 지금 교육부의 비밀 TF 운영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시작된 야당 의원과 교육부 직원 간의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엔 날이 선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됩니다. 팀의 구성 시기가 국정화 발표 이전으로 추정되고 청와대의 일일 직관의 시스템을 갖추고 야당이 화적대를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아직도 직원들을 쥐도 못하고 네, 서청원 최고위원 화적대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예. 좀 저는 격한 발언 하시지 않았나 싶고 네. 그만큼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일 굉장히 좀 적절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좀 추진하고 있다는 국민들이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너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10월 5일 날부터 이제 밝히고 있는 건 10월 5일부터 TF팀을 운영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10월 8일 날 교육부 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아직 추진이 확정된 건 없다라고 밝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교육부 총리도 모르는 교육부 직원들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나 결과나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두루 살펴봐야 되겠지만 부총리가 무능해서 몰랐든 아니면 부총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위증을 했던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정리가 될 텐데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쨌든 역사교과서 문제가 국민들의 정치권의 관심사로 올랐는데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보면 추진에 좀 좌초를 만난 것 아닌가, 암초를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야 가장 큰 쟁점은 결국은 업무 개시 시기잖아요. 시기인데 이게 TF팀이잖아요. 네. 기존 팀 10명에서 11명을 추가해서 TF를 만들었다는 건데 황우여 부총리가 발표하기 전부터 있었다. TF는 당연히 사전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정화를 할 건지 검정을 강화할 건지 국정화라는 방향이 정해졌으면 부총리에게는 국정화로 갑니다. 이전에 충분히 100조가 더 있으려면 발이 고생하는데 공무원들이 스태프들이 그걸 충분히 연구하는 TF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비밀 조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야당이 너무 좀 멀리 나갔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했다. 당연히 청와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불법인 것처럼 마치 뭐 50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다둔 동 이거는 야당이 저는 좀 이상하게 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국정화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최근 조사를 보면 야당 지지도가 높아지냐 아닙니다. 그러면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른바 중도층의 뜻이 뭔가를 야당은 좀 그거 봐야 될 것 같은데 현행 교과서가 그 국정화를 반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좀 무리하게 국정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야권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해화동에 TF팀이 있었다고 세종시에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정화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전국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 당연히 TF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민간인이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관계기관 대책이랑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있다든지 하면 문제되지만 교육부 직원 21명으로 TF를 구성해서 교육문화수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건 좀 이상한데 다만 이제 기존의 청와대가 이건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빛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지점들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TF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지적해야 되는 지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박상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대학 교수들의 그러니까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실제로도 오피니언 리더층에 이제 글을 기고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박성호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정치권에서 하는 행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즉 교육부나 행정직원들이 대학 교수의 글을 기고해서 여론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TF가 만들어졌다. 요거 좀 다른 지점인 것 같다. 즉 바꿔 말하면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까 이제 언제 시작이 됐냐. 즉 형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거에 논란 자체를 배제하고 그것은 뭐 옳고 안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토론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이 과정과 내용도 좀 문제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지점들은 지적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가운데 국회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갖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의총을 통해서 시정연설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이 국정화 TF에 대한 언급, 뭐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이 있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하겠죠. 근데 이제 시정연설이라는 거는 예산안 관련된 예산이죠.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 할 때 제가 계속 매년 예산 처리 국회에 가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했고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내 3번 연이어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내년 예산 문제에 대해서 대목이냐 대통령이 설명을 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민생 법안들 뭐 지금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한중 FTA 문제 뭐 등등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모든 초점은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요즘 포스트 야구 시즌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돌 짚고 하나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면으로 얘기할 건데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 오자이담 때 하신 얘기를 뭐 그대로 하겠죠. 현재 해는 교과서 문제 있고 그다음에 7종 교과서가 다원화된 게 아니고 획일화된 교과서다. 그다음에 지필진들이 편향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아마 제가 지금 이 대목들이 거의 한 90% 이상 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30분 뒤면 야당 의총을 열어서 과연 시정연설 보이콧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콧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사실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연속 이렇게 시정연설하는 건 좋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당도 거기에 이제 물론 정쟁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하고 싸워야 될 때는 있습니다만 보이콧이라는 또 전통을 만들어서도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바꿔 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즉 대통령과의 정쟁이나 토론의 지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부담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이콧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아니 그 지점에서 제가 야권한테 충원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정교과서 반대는 반대고 시정연설의 핵심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설명 아닙니까? 국회의 중요한 기능은 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엄격하게 심의해서 허투루 쓰는 돈이 없도록 감시하는 게 야당 역할 아닙니까? 거기에 시정연설 대통령한테 보이콧하겠다 이러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대한 우리의 권한, 국민들의 요구까지 거부하겠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할 건 하고 투쟁할 건 투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또 추가로 덮어서 이제 뭐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만 지난 2번의 시정연설 우리가 한번 좀 잠깐만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정연설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교육 공약이었던 복지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한 이런 방법 없었다는 거. 두 번째 시정연설 이후에 세월호 어머니들이 면담하자고 앞에 있었는데 만나지 않았다는 거. 사실은 더 논란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입장에서 참석해야 된다는 게 저도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국정교과서 문제로 정치권, 교육권 모두 떠들썩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한 방송사에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보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당의 헌법 가치 구현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또 저 다음 발언이 재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굉장히 충격받았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 김부겸 전 의원 연대설 관련해서도 네, 언급했었죠. 100%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서운한 게 남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학살이 만약에 재현이 된다면 얘기를 한 바 있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 그때 가서 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권 문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완곡하게 애둘러서 부정하지 않았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아니다. 뭐 저 한 문장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 오래간만에 털어놨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재밌게 보신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저는 뭐 어제 굳이 애둘러서 대권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네. 뭐 직접 앞으로는 왜 그러니까 대권 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뭐 중요한 자산인데 대권하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원래 이전에 그 유승민 의원이 미디어하고 이게 노출 빈도가 높은 의원은 아닙니다. 저는 피하는 편이죠. 네, 피하는 편. 역설적으로 본 게 그 JTBC 메인 뉴스에 나가서 굳이 저 인터뷰를 했고 대권 생각을 숨기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지역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신의 정치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는 대권 정도로 갈 수 있는 큰 제목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된다. 저는 어제 그 인터뷰를 재밌게 봤습니다만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의 평소의 소신과 어긋남이 없는 발언이었지만 좀 세게 나간 부분들은 지역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구 경북 사실은 이제 포스트 박근혜, 즉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구 경북의 소위 정치적 아성은 누가 주저할 것인가가 아마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도 관심사지만 아마 시청자들이나 여권 지지자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도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가신 것이고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도 거기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유승민 의원도 그 도전을 같이 하고 있는 거다. 즉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구 경북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아마 쟁점의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가장 의미 있었던 발언은 헌법 가치 구현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당이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데 부족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도 집권당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즉 그렇다라는 거 굉장히 큰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날가른 어떤 뭐 비판자 또는 또 다른 목소리를 앞으로 꾸준하게 내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대선 주자로 클 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번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이제 물러날 때 헌법 1조이랑 얘기했는데 뭐 새누리당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얼굴에 칠백이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간 것이 무슨 새누리당이 헌법 가치를 한 번이면 족한데 지금 여러 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낙 대통령이 세게 쳤고 자기가 물러가니까 뭐 헌법 1조 1항 문제를 내 신념으로 삼고 있다. 그걸 신념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같은 얘기도 여러 번 하면 좀 식상하듯이 이제 반복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그 인터뷰 가운데 김부겸 전 의원과의 연대설 100% 소설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의원도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계기가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환경이나 현재 이 정치적인 제도 이런 뭐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모색을 해볼 수 있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좌절됐잖아요. 네, 과거 발언을 보면 이렇게 서로 손을 잡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서로가 양측이 다 날카롭습니다. 우선 지금 두 사람 다 굉장히 내년 4월 총선에 시선의 초점이 가 있을 겁니다. 정치는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 신당 문제인데 저는 그 신당 얘기는 이 정당 정치 희화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정치는 어찌됐든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과 중도 진보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양대 정당으로 이제 구현되어 왔는데 두 쪽 정당의 사람이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막상 김부겸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재선하고 야당에서 초선했는데 3선 의원을 했는데 탈당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당직을 깨고 새로 나간다. 아무리 개인적 정치적 유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부겸 의원 측이 말하는 것처럼 유승민 의원과 신당한다는 건 희화화되는 거다. 이제 이런 부담이 좀 컸을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저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흐르고 있는 기류는 협력할 건 협력하되 또 서로 간에 갈 길이 다르다는 걸 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자리 몫을 찾는 것이지
김부겸 전 의원도 새누리당에 있다가 한나라당에 있다가 과거 탈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당을 만든다는 부담이 좀 있을 거고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당의 원내대표를 마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와서 무슨 신당을 한다 이런 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 사실상 여의도 정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예계 뒷이야기, 연예계 핫이슈로 만나봅니다. 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첫 번째 어김없이 나오셨네요. 예. 밤에 일어난 소식이죠. 네. 예, 그러니까 최영만 씨가 드디어 이제 어제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최영만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들은 이미 예전에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네. 지인한테 빌려를 갚지 않았다고. 그런데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려진다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네티즌들의 감론을박들이 있었는데 최영만 씨 입장에서는 야 나는 지명수배 내려는 전혀 몰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랑 뭐 출두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 저의 경험을 빌려보면요 검찰과 이렇게 출두가 제대로 날짜가 조율이 잘 되면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아요. 네. 검찰에서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렸다는 건 수차례 걸쳐서 최영만 씨한테 야 빨리 며칠까지 나와 했는데 최영만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좀 연기를 출두를 미루거나 아마 그 조율 과정을 원활하지 않았던 아마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건 억대 사기 혐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2013년 12월로 날짜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친구 선물을 사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과 자기 여자친구의 어떤 선물, 즉 시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계를 사겠다라고 해서 1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걸 갚지 않았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0월 달에 급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지인한테 2,500만 원을 빌렸다는 이 혐의인데 2,500만 원을 빌렸다고 사기를 고소한 B 씨는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홍콩에서 빌렸던 1억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거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오늘 새벽 상황입니다. 그렇죠. 검찰에 출두해서 7시 반 동안 지금 조사를 받고 나오는 최용만 선수의 모습이고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지명수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용만 측과 검찰 측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최용만 씨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민사적으로 변제 약속을 했고 이제 상대 기소된 사람과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게 좀 사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랬다면 당연히 검찰이 이렇게까지 그렇죠. 귀국하는 걸 잡았다가 저렇게 체포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변호사 측이 조금 있다가 또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천하장사하고 또 격투기에서도 꽤 큰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모습 참 보기가 좀 애처롭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참. 그 최영만 씨 얘기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영만 씨가 로드 FC라는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격투기 선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1년에 20억도 벌었다고 그래요. 한 게임에 한 5억씩 해가지고 네. 1년에 4-5게임을 뛰니까 20억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최영만 씨는 야 지금 내가 어차피 또 격투기를 하게 되면 파이트머니가 들어올 거고 그걸 나는 변제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영만 씨의 그 격투기 시장에서 시장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한 4년 만인가요? 복귀해가지고 복귀전에서 정말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또 이제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최영만 씨의 어떤 격투기 선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격투기 선수로서 파이트머니로서 변제하는 게 가능할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돼요. 이번에 컴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12월 26일. 12월인데 아마도 뭐 로드 FC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 상하이 로드 FC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회는 일단 받았습니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게 거의 최용만 씨의 마지막 게임. 왜냐하면 로드 FC는 아주 전적으로 흥행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무너진다면 아마 그 다음 파이트가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경고와도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 받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1억 상당이니까 이 출전 앞두면 어떤 식으로 해도 민사적인 합의를 하게 될 테니까 또 출전을 할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건 과연 12월 달에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아지슈.
오랜만에 오연수 씨의 얼굴이네요. 네. 오연수가 미국에 전한 그날. 미국에 왜 가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자녀들 교육 때문에 뭐 여러 차례 고민을 했다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이라는 네. 뭐 최고의 학군이고 미국 내에서도 학군 뭐 좋은 도시로는 그렇죠. 3위 안에 드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제 얼바인에 부부가 가서 약 한 3년, 뭐 길게 되면은 더 그 늦게 최소한 3년간은 얼바인에 있겠다라는 걸로 영상 메시지 보내면서 잠정적 은퇴라고 할까요? 잠깐 이제 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